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고요한 저택의 공허함에 갇힌 한 백만장자는 딸의 마음이 그의 마지막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 어느 일요일 공원에서 아이의 순진한 한마디가 공기를 가른다. 아빠, 저 아이 엄마한테 솜사탕 하나 사줘요. 이 순수한 말은 그에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일깨우고 그로 하여금 그날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운명을 바꿀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달콤한 솜사탕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사랑과 연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적으로 변한다. 그 봄날 일요일, 서울숲의 움직임은 이건우에게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느껴졌다. 38세의 사업가인 그는 7살 딸 이가윤이 옆에서 조바심 내며 뛰어다니는 동안 주변 가족들을 먼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가장 유명한 공원은 화창한 날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이건우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품이 그를 그 모든 집단적인 기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듯했다. 그의 아내 김은서가 오랜 병 끝에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다. 3년 동안 강남에 있던 저택은 한때 활기 넘치던 집에서 추억의 묘지로 변모했다. 한국 금융산업의 혁명을 일으킨 그의 소프트웨어 회사 이건우 테크놀로지의 성공은 그가 느끼는 공허함 앞에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다. 그의 나날은 끝없는 회의와 무한한 스프레드 시트로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목적이라기보다는 도피수단에 가까운 일이었다.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가윤의 달콤한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소녀는 한 할아버지가 수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 알록달록한 카트를 가리켰다. 이건우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판매원에게 걸어갔다. 이탈리아 가죽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잔돈을 기다리지 않고 건넸다. 잔돈을 셈하며 돈을 맞추는 손님들에게 익숙한 판매원의 놀란 시선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건우에게 돈은 단지 세부 사항일 뿐 풍요롭게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손님. 판매원이 잔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이건우는 이미 이가윤을 데리고 잘 가꿔진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소녀는 천진난만한 열정으로 아이스크림을 핥았고 많은 한국인의 한 달 월급보다 비싼 연한 파란색 원피스에 살짝 얼룩을 남겼다. 특권의 세계에서 이가윤은 물질적인 궁핍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지만 그 어떤 유능한 부모도 채울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결핍, 즉 어머니의 부재를 안고 있었다. 아빠, 저 강아지 톰이랑 닮았어요. 이가윤은 주인과 산책하는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가리켰지만 이건우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근처 벤치에 앉아 어린 소년을 안고 있는 젊은 여인에게 멈춰 있었다. 그 풍경에는 그의 주의를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쩌면 그 여인의 단순하지만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옷과 명백한 어려움을 초월하는 위험 있는 눈빛 사이의 대비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5살도 채 안 되었을 소년이 아무 불평 없이 몇 미터 앞에 노점상들을 갈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방식 때문일지도 모른다. 엄마, 솜사탕 먹어도 돼요? 그들이 벤치 근처를 지나갈 때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우가 30대쯤으로 추정하는 그 여인은 슬프게 웃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색이 바랜 청바지 주머니를 뒤적이며 한 줄을 버텨야 할 몇 안 되는 동전을 마음속으로 세고 있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준우야. 다음번에 꼭 사줄게, 알았지? 소녀는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엄마. 그렇게 많이 먹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몇 미터 앞에 있는 솜사탕 카트에 고정된 그의 눈은 그의 말을 부정하고 있었다. 이가윤이 이건우의 리넨 셔츠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빠, 저 아이 엄마한테 솜사탕 하나 사줘요. 저 엄마는 못 사요. 사업가는 딸을 바라보았다. 김은서와 너무나 닮은 갈색 눈 뒤에서 솟아나는 통찰력과 감수성에 놀랐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의 감정적인 맹목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지만 7살 딸은 자신을 넘어설 수 있었다. 정말이니, 가윤아? 그는 딸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물었다. 소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바. 저는 아이스크림 먹었지만 저 오빠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이건우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오랫동안 마비되어 있던 후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는 솜사탕 판매원에게 걸어가서 가장 큰 것 2개를 샀다. 하나는 분홍색, 다른 하나는 파란색. 마치 색깔 있는 구름 같은 실타래 설탕산이었다.
그는 망설이며 벤치로 다가갔다. 여인은 눈을 들어 깊은 초록색 홍채를 드러냈는데 밤샘과 끊임없는 걱정의 흔적이 역력한 다크서클이 그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이건우는 400명의 직원을 거느린 강력한 CEO가 아니라 10대처럼 갑자기 어색함을 느끼며 헛기침을 했다. 달리 저희가 아드님께 솜사탕을 드리고 싶어서요. 여인의 표정은 놀라움과 불신의 혼합으로 변했다. 그녀의 현실에서는 낯선 사람의 선물이 불순한 의도 없이 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아빠, 제가 줘도 돼요? 이가윤이 끼어들며 아빠의 손에서 파란색 솜사탕을 받아 소년에게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내밀었다. 안녕, 나는 이가윤이야. 너는 이름이 뭐니? 박준우예요. 소년은 수줍게 대답하며 솜사탕을 받기 전에 엄마의 허락을 구하는 듯 바라보았다. 여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 행동의 진심과 소녀의 순수함에 설득되었다. 받아도 돼, 아들. 무언가를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해야 하지? 고맙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의 얼굴보다 더 큰 솜사탕을 받자 눈을 반짝이며 중얼거렸다. 이건우는 다른 솜사탕을 여인에게 내밀었다. 이건 사모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그녀는 위험 있게 대답했다. 저희 아들에게도 이미 너무 친절하셨어요. 제발요. 이건우가 고집했다. 그냥 솜사탕일 뿐입니다.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이건우는 그것이 단지 색깔 있는 설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존재와 조용한 고군분투를 알아봐준다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결국 목이 메인 목소리로 받아들였다. 제 이름은 박지수예요. 이건우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이상한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 이가윤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솜사탕을 한 입 베어 물고 입술 위에 설탕, 수염을 남긴 채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드님이 참 예의 바르네요. 이건우가 침묵을 깨려 말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박지수는 목소리에 분명한 자부심을 담아 대답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가치는 돈에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그 단순한 말은 이건우에게 배를 강타하는 주먹처럼 다가왔다. 사치와 특권의 세계에서 그는 이 근본적인 진실을 몇 번이나 잊었을까? 무언가를 말하려던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의 재무이사 최민준이 국제협상에 대해 전화한 것이었다. 전화를 받아야겠군요. 그는 몇 걸음 떨어져 사과했다. 통화는 짧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박지수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솜사탕 막대를 냅킨에 조심스럽게 접어 낡은 가방에 넣고 있었다. 저희도 이제 가려고요. 이건우는 그 우연한 만남을 끝내고 싶지 않은 설명할 수 없는 망설임을 느꼈다. 박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가윤과 즉각적인 우정을 쌓은 듯 보이는 박준우를 불렀다. 가자, 아들. 벌써 늦었고 어두워지기 전에 버스를 타야 해. 멀리 사세요? 이건우는 호기심을 억누르기도 전에 물었다. 도봉구요. 그녀는 서울 남부 외곽 지역의 한 동네를 언급하며 대답했다. 여기까지 버스로 거의 2시간 걸리지만 주말에 준우에게 푸른 자연을 보여주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건우는 목에 덩어리가 걸린 듯했다. 도봉구는 그가 사는 강남에서 15km도 차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서울을 특징 짓는 사회-경제적 격차로 분리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차로 태워다 드릴까요? 그는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나왔다. 제 운전기사가 바로 저쪽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박지수의 눈빛이 굳어졌다. 고맙지만 저희는 자선이 필요 없습니다. 자선이 아닙니다. 이건우는 재빨리 정정했다. 단지 친절입니다. 솜사탕처럼요. 잠시 동안 그는 그녀가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지수는 침묵하며 날카로운 초록색 눈으로 그를 평가했다. 엄마 제발요. 박준우가 끼어들었다. 공원을 오래 걸어 다녀서 지쳐 보였다. 다리가 아파요. 그 말들이 박지수의 저항을 녹이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태워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요. 고맙습니다. 방탄 벤츠에서의 여정은 조용하고 어색했다. 김철수 운전기사는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이건우는 그가 외곽 지역의 주소를 말했을 때 백미러로 놀란 눈빛을 보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른들의 긴장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갈라놓는 사회적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도착지에 다다랐을 때 이건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모든 창문에 철창이 있는 작은 주택 단지는 그의 1500제곱미터 저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차로 태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지수는 정중하게 말하며 박준우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솜사탕도요. 정말 특별한 일요일이었어요. 저희가 더 즐거웠습니다. 이건우는 자신이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며 대답했다. 그 단순한 상호작용은 지난 몇 년간 그가 겪었던 가장 진실한 것이었다. 언젠가 공원에서 다시 만날지도 모르겠군요. 박지수는 온화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럴지도요. 안녕 가윤아. 만나서 반가웠어. 안녕 준우. 안녕 지수 이모. 이가윤은 차가 천천히 멀어지는 동안 신나게 손을 흔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이건우는 침묵하며 일어난 일을 되새겼다. 갑자기 이가윤이 그의 팔에 기대어 아이들의 단순한 지혜로 말했다. 아빠, 준우 오빠가 솜사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믿어져요? 그리고 엄마가 못 사준다고 했을 때 투정도 안 부렸어요. 아빠가 저한테 안 된다고 하면 저는 항상 투정 부리는데. 이건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과 지난 몇 년간 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가끔 우리는 가진 것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 공주님? 그는 그녀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이건우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새벽까지 일하려고 노트북을 열지 않았다. 대신 이가윤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가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초록색 눈을 가진 위험 있는 여인이 자신을 방해하는 세상에 홀로 맞서 싸우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택, 창밖으로 지평선까지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건우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어떻게 그렇게 이질적인 두 현실이 공존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가 가진 모든 자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반면에 이가윤은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아빠, 저 아이 엄마한테 솜사탕 하나 사줘요라는 단순한 말로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었을까?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박지수를 불충분한 잠에서 깨웠다. 그녀는 소리가 옆 침대 매트리스에서 자고 있는 박준우를 깨울까 봐 재빨리 알람을 껐다. 38제곱미터의 작은 아파트의 유일한 방은 그 임시 변통의 배치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 불을 켜는 것을 피했다. 수년간의 같은 일상 후의 움직임은 자동적이었다. 이를 닫고 갈색 머리를 단순한 쪽머리로 묶고 청소회사 로고가 있는 연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었다. 아들의 마지막 잠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세심한 침묵 속에서 했다. 작은 부엌에서 그녀는 저녁 식사에서 남은 찌개와 밥에 달걀 프라이를 추가하여 도시락을 준비했다. 가장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단백질이었다. 박준우의 아침 식사를 위해 버터 바른 빵과 바나나, 그리고 동네 슈퍼에서 할인해서 산 주스 한 팩도 따로 챙겼다. 나가기 전에 그녀는 아들이 자고 있는 매트리스 옆에 무릎을 꿇고 이마에 키스했다. 박준우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돌아누워 꿈의 세계에 머물렀다. 박지수는 다정하게 웃었다. 그 순간들은 그녀의 하루를 지탱하는 연료였다. 김정자 할머니. 그녀는 옆집 문을 낮게 두드렸다. 백발의 친절한 얼굴을 한 할머니가 그 시간에도 옷을 입고 문을 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일찍 폐를 끼쳐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얘야.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준우는 천사 같아. 늘 하던 대로 6시 반에 학교 갈 준비시킬게. 정말 고맙습니다. 준우 아침 식사는 식탁에 있어요. 오후 5시 전에 돌아올게요. 조심히 가거라. 얘야. 박지수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서둘러 걸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외곽 지역의 거리는 그녀처럼 해가 뜨기 훨씬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 다른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여의도 빌딩 청소를 위해 만원 버스 안에서 서서 균형을 잡는 동안 박지수는 전날 서울숲에서의 만남으로 생각이 돌아갔다. 이건우라는 남자와 그의 딸, 이가윤은 다른 우주에서 온 존재 같았다. 솜사탕에 대한 예상치 못한 친절은 그녀에게 상반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한편으로는 박준우에게 준 기쁨에 대한 감사함,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을 아들에게 주기 위해 타인의 자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상처받은 자존심.
고급차를 타고 가는 것은 당혹감의 절정이었다. 그 가죽 시트에 앉아 박지수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듯 어색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가윤의 순수한 미소와 영화에서 본 것 같다며 차량 내부를 경이롭게 바라보는 박준우의 표정은 그 불편함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서 그녀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거울 같은 사무실 빌딩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번화한 도로에 내렸다. 그녀는 도시를 움직이는 수백 명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정확히 새벽 5시, 그녀는 호화로운 상업 빌딩의 서비스 문으로 들어섰다. 경비원은 그녀가 출근부에 서명하는 동안 익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늘 그렇듯이 첫 번째로 오셨네요. 박지수 씨. 그가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강석진 경비원님. 오늘은 10층 전체 유리창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다음 10시간은 힘든 육체 노동으로 채워졌다. 박지수는 짧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청소하고 문지르고 닦고 정리했다. 반복적인 노력으로 팔이 아팠지만 그녀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3년 동안 일했던 청소회사는 직원을 줄이고 있었고 가장 생산적인 직원들만 남을 것이었다. 그 일자리를 잃는다는 생각은 그녀의 가장 큰 악몽이었다.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겨우 충당했지만 그것이 머리 위의 지붕과 식탁 위의 음식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게다가 정식 직원이었기에 지난 겨울 박준우가 폐렴에 걸렸을 때 필수적이었던 기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오후 3시 이사회 회의실을 청소하던 중 박지수는 박미영 과장님에게 불쑥 찾아왔다. 박지수 씨, 할 얘기가 있어요. 늘 엄격한 표정의 중년 여성 박미영 과장님이 말했다. 박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말은 결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네, 과장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박지수를 직접 쳐다보는 것을 피하며 말을 시작했다. 30% 인원 감축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박지수 씨의 계약은 이달 말에 종료됩니다. 박지수의 발밑에서 땅이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저는 결근한 적도 없고 항상 제 시간에 왔는데요. 성과 문제가 아닙니다. 박미영 과장님은 목소리를 약간 부드럽게 하며 말을 가로막았다. 단순한 비용 절감입니다. 저희는 초과 근무와 주말 근무가 가능한 직원들만 유지할 겁니다. 어린 아들이 있는 박지수 씨는 항상 시간 제약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박지수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다. 여기서 울 여유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얼거렸다. 박준우 때문에 이 일자리가 절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모든 권리는 받으실 겁니다. 과장님은 이미 멀어지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좋은 추천서를 써드릴 수 있어요. 그 여인이 나가자 박지수는 빗자루, 손잡이에 기대어 커져가는 공포를 억누르기 위해 여러 번 심호흡을 했다. 15일, 그 돈이 월세, 공과금, 식비로 다 쓰이기 전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마치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퇴근했다. 나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으로 직행하는 대신 근처 복합 쇼핑몰로 향했다. 몇몇 가게 진열창에 구인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첫 시도는 여성 의류 매장이었다. 판매 경험 있으세요? 매니저는 박지수가 여전히 입고 있는 청소부 유니폼을 비판적으로 보며 물었다. 예전에 2년 동안 판매원으로 일했어요. 그녀가 설명하려 했지만 말을 가로막혔다. 토요일과 주중밤 10시까지 근무 가능한 분이 필요해요. 가능하세요? 박지수는 망설였다. 5살짜리 아들이 있어서요. 다음! 매니저는 이미 흥미를 잃은 듯 불렀다. 다른 세 가게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한 가게에서는 주 5일 주간 근무 시간을 언급했을 때 가능성을 엿보는 듯 했지만 여인이 하지만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늦게까지 일해야 해요. 가족 문제로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덧붙이자 열정은 시들었다. 가족 문제. 그것이 박준우가 직장 세계에서 보여지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결단의 이유가 아니라 고용 가능성의 장애물로. 거의 5시가 되었을 때 지치고 낙담한 박지수는 진열창에 구인 팻말이 붙어있는 아늑한 카페에 들어가 물어보았다. 갓 내린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가 그녀의 배를 꼬르륵거리게 만들었고 점심에 도시락의 절반만 먹고 나머지는 저녁을 위해 남겨두었음을 상기시켰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중년 여성에게 수줍게 인사를 건넸다. 구인 팻말을 보고 왔는데요.
이수진 사장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주인은 이전 매니저들보다 접근하기 쉬워 보였다. 그녀는 몇 분 동안 직원 모집에 대해 이야기하며 업무를 상세히 설명했다.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전곡까지입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저희는 좋은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임금보다 조금 더 드립니다. 박지수의 심장이 희망으로 빠르게 뛰었다. 그 시간이라면 대부분의 날 박준우를 학교에서 데려올 수 있었다. 저는 직원과 계산원 경험이 있어요. 그녀는 활기차게 말했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빵집에서 거의 3년 동안 일했어요. 이수진 사장님의 미소가 살짝 줄어들었다. 아들이요? 몇 살이죠? 5살이요. 아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여전히 아팠다. 도와주는 이웃이 있고 아이는 거의 아프지 않아요. 박지수는 폐렴 에피소드를 생략하고 대답했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을 고용해 봤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면 결근해야 하고 학교에서 연락 오면 뛰쳐나가야 하고 저희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요. 또 다른 문이 닫히고 있었다. 박지수는 기계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왔고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악순환은 깨기 불가능해 보였다. 직장이 없으면 종일반 어린이집 비용을 낼 수 없고 종일반 어린이집이 없으면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고 박준우는 부엌 식탁에 앉아 숙제에 집중하고 있었고 김정자 할머니는 방의 유일한 안락의자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엄마. 소년이 소리치며 그녀를 안으로 달려왔다. 마채어봐. 선생님이 제가 글을 혼자 다 읽었다고 황금별을 주셨어요. 박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지친 몸이 허락하는 모든 힘으로 아들을 안았다. 정말 멋지다, 내 사랑. 너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야. 김정자 할머니는 뜨개질을 접으며 일어섰다.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숙제를 다 불평 없이 마치고 나중에 베란다에서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도와주었어요. 이웃이 떠난 후 박지수는 간단한 저녁 식사, 즉 밥찌개, 양파를 넣은 스크램블 에그를 준비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박준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필연적으로 전날 공원에서의 나들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엄마, 가윤이 언니 언제 또 만나요? 언니가 자기 핸드폰으로 정말 재미있는 게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언니 아빠는 우주선 같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박지수는 슬프게 웃었다. 글쎄 아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아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야. 하지만 가윤이 언니가 아빠한테 매주 일요일 공원에 데려다 달라고 할 거래요. 다음 주 일요일에 갈 수 있어요. 사내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공원까지의 교통비가 거의 하루치 임금과 맞먹는다는 것을 5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곧 월세 낼 돈조차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글쎄 준우야, 이제 저녁 다 먹고 목욕하자. 내일 학교 일찍 가야 하잖아. 나중에 박준우가 침대 옆 매트리스에서 잠들었을 때 박지수는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의 긴장, 실업에 대한 두려움, 좌절된 면접의 굴욕감, 모든 것이 조용한 눈물로 쏟아져 내렸다. 액정이 깨진 낡은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친구 최혜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수야, 주말에 식당에 자리 있어. 관심 있어? 박지수는 즉시 그렇다고 답했다. 박준우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김정자 할머니에게 더 많은 부탁을 해야 하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어둠 속에 누워 그녀의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이건우와 그의 딸에게로 돌아갔다. 돈이 부족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단순히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솜사탕과 같은 작은 기쁨도 예산이 허락하는지, 마음속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아들에게 줄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꿈깨 박지수. 그녀는 침대에 뒤척이며 혼잣말을 했다. 그 사람 같은 사람과 우리 같은 사람은 다른 세상이야. 하지만 잠들기 전 지친 그녀의 마음에 마지막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공원에서 박준우와 함께 있는 그녀를 보던 이건우의 표정. 그녀가 익숙하게 받아왔던 연민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녀는 정의할 수 없었지만 잠시 동안 그녀를 그저 어려움에 처한 싱글맘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보게 만들었던 무언가.
서울숲에서의 만남 이후 나흘이 지났다. 이건우는 정확히 9시에 가로수길 중심에 있는 카페 아로마 문을 열고 들어섰다. 맞춤 제작된 차콜 그레이 이탈리아 정장은 그곳의 비공식적인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었다.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천장에서 늘어뜨려진 장식 식물로 아늑하게 꾸며진 이 카페는 그가 덜 형식적인 회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다. 이건우, 테크놀로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인 한수아 실장은 이미 안쪽 테이블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아르헨티나 시장 확장 전략에 대한 논의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건우는 이상하게 산만했다. 한 주 내내 그의 완벽하게 정리된 일상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는 것에 의해 불안정해진 듯했다. 그는 공원에서의 장면을 여러 번 떠올렸다. 솜사탕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불평 없이 받아들이던 소년,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을 지키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특권적인 삶과의 극명한 대조. 이건우 이사님, 일정에 동의하십니까? 한수아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죄송합니다. 문제의 다른 각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흥적으로 둘러대며 테이블에 흩어진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그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진열창의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왔습니다. 이건우는 조용히 돌아섰다. 박지수는 몇 미터 떨어진 카운터 옆에서 카페 주인 이수진 사장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일요일과는 달랐다. 단순한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 주변으로 머리카락이 풀어져 있었다. 카페의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아래에서 그녀는 더 젊고 연약해 보였다. 직원 경험은 있으세요? 이수진 사장님은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해 본 사람의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평가하며 물었다. 네,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빵집에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 후에는 1년 동안 전화 고객 서비스에서 일했습니다. 박지수는 단순한 종이에 인쇄된 이력서를 건네며 대답했다. 이수진 사장님은 서류를 재빨리 훑어보았다. 좋네요. 하지만 마지막 직업은 청소 서비스였군요. 왜 바꾸려고 하세요? 박지수는 망설였다. 이건우는 그녀의 어깨가 살짝 긴장하는 정확한 순간을 알아차렸다. 회사가 인원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급여를 받습니다. 이수진 사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할 분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세요? 박지수의 얼굴이 희망으로 밝아졌다. 네, 그 시간이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오후에 아들을 학교에서 데려올 수 있어요. 좋네요. 아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요? 박지수가 지난 며칠 동안 반복해서 들었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항상 싱글맘이라는 그녀의 조건이 장애물로 여겨진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질문이었다. 이건우는 그녀가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필요할 때 도와주는 이웃이 있고 제 아들은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사장님은 박지수가 찾았던 다른 고용주들과는 달리 진심으로 관심 있는 듯 보였다. 급여는 해당 직종의 최저임금의 판매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식비와 교통비도 지원됩니다.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박지수는 목소리에 안도감을 숨기지 못하고 대답했다. 단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수진 사장님이 덧붙였고 이건우는 박지수의 눈빛에서 희망이 흔들리는 정확한 순간을 알아차렸다. 토요일에는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격주로 그 시간까지 남아주셔야 합니다. 뒤은 침묵은 고통스러웠다. 이건우는 박지수가 하는 마음속 계산을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박준우를 그렇게 늦게까지 어떻게 돌볼까? 그를 돌봐줄 사람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 이웃인 김정자 할머니는 이미 합리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저는 알겠습니다. 박지수는 마침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안타깝게도 토요일 밤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들을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수진 사장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실망감이 역력했다. 안타깝네요. 박지수 씨는 저희가 찾는 유형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그 특정 시간에 근무 가능한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지수가 거절을 받아들이는 위험 있는 태도는 이건우의 목에
덩어리가 걸리게 만들었다. 그녀가 막 돌아서서 나가려 할 때 그가 일어섰고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박지수 씨? 그녀는 그를 알아보자 놀라서 돌아섰다. 이건우 이사님? 이런 우연이. 그가 다가가며 말했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이수진 사장님에게로 돌아섰다. 이수진 사장님, 박지수 씨를 만나셨군요. 주인은 눈썹을 치켜떴다.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최근에 만났습니다. 이건우는 자세한 설명은 피하며 말했다. 박지수 씨는 아들에 대한 성실함과 헌신으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지수의 뺨에 옅은 홍조가 돌았다. 그녀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완벽할 텐데요, 이수진. 사장님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토요일 밤에는 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우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순식간에 결정이 내려졌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서울숲에서의 일요일 이후로 그는 박지수와 박준우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이가윤도 솜사탕, 오빠를 언제 다시 만날지 끊임없이 물었다. 사실은요? 그는 박지수에게로 돌아서며 말을 시작했다. 마침 박지수 씨와 이야기하고 싶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초록색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저와요! 사이에서 이건우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따라 즉흥적으로 말했다. 저는 제 집에 가정부를 찾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집안일을 돌보고 특히 학교 후에 이가윤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요. 제 아내가 그녀가 떠난 후로 제 딸과 정말로 잘 지낼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박지수는 어리둥절한 듯했다. 저는 가정부 경험이 없는데요. 하지만 어머니 경험은 있습니다. 이건우는 자신의 진심에 스스로 놀라며 대답했다.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아드님을 돌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어떤 직업, 경험보다도 가치 있습니다. 이수진 사장님은 개인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기 위해 조용히 자리를 비웠지만 그 특이한 커플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이건우는 근처의 빈 테이블을 가리키며 제안했다. 그는 원래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수아의 의아한 시선을 알아차리고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냈다. 5분만요. 그는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다. 박지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테이블로 갔다. 그들은 마주 앉았고 어색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감돌았다. 이건우 이사님,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이건우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이건우 씨. 그녀는 이름을 반복했고 그 이름은 그녀의 입술에서 낯설게 들렸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지만 저는 이사님 댁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는 단 한 번 우연히 만났을 뿐인데. 그가 살짝 웃었다. 박지수 씨는 우연을 믿습니까? 저는 당신을 이 카페에서 만날 때까지 믿지 않았어요. 마침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저를 생각하고 계셨다고요? 당신과 아드님을요? 그가 재빨리 설명했다. 이가윤은 박준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당신의 상황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있고 당신은 저와 제 딸을 도울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수는 방어적으로 팔짱을 꼈다. 저는 자선을 원치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트위치야. 그리고 저는 자선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우가 단호하게 반박했다. 저는 정당한 급여와 품위 있는 조건을 가진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상을요.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계속했다. 강남에 있는 제 저택에는 비어있는 개별 스위트룸이 있는 서비스 공간이 있습니다. 당신과 박준호는 추가 비용 없이 그곳에 살 수 있습니다. 월세나 식비 공제 없이 급여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박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에게 숙소도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다시 정확합니다. 이가윤은 친구가 필요하고 어머니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녀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준우는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 집 근처에 훌륭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박지수는 갑자기 일어섰고 의자가 나무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저를 거의 모르시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건우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는 제 직감을 믿습니다, 박지수 씨. 사업에서 항상 통했고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고 무언가가 말해줍니다. 왜 이러시는 거죠? 그 질문은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다. 이건우는 잠시 동안 그 질문을 숙고했다.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단순히 연대감 때문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더 있는 걸까? 김은서가 떠난 후로 제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이가윤과 제가 진정으로 살지 않고 존재하는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적은 것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봤고 아드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의 바르고 행복한 것을 봤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아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지수는 눈에 띄게 동요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건우 이사님. 현실에서는 이사님 같은 분들이 공원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일자리와 집을 제공하지 않아요. 어쩌면 세상이 이런 식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모두가 너무 의심이 많아서 돕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고 다른 현실 사이의 다리를 놓지도 않으려 하죠. 한수아는 다른 테이블에서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초조함을 내비쳤다. 회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건우가 말했다. 하지만 제안을 고려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세련된 명함을 꺼내 뒷면에 개인 전화번호를 적었다. 이것은 제 개인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답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박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생각해 볼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우는 한수아의 의아한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국제 확장 전략 논의에서 멀어져 있었다. 박지수의 표정, 즉 불신과 희망, 두려움이 뒤섞인 그 표정이 그를 깊이 감동시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지 그녀와 박준우를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카페 반대편에서 박지수는 잠시 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명함은 종이가 아닌 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평생은 끊임없는 투쟁이었다. 22세에 박준우를 임신하고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은 이후 그녀는 쉬운 약속이나 기적적인 해결책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 지칠 줄 모르는 노동,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는 결단력 덕분에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 저 남자, 부유하고 교육받았고 매력적인 그가 그녀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녀의 현실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너무 유혹적이어서 합법적일 수 없었다. 너무 위험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명함을 가방에 넣고 떨리는 다리와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을 안고 카페를 나섰다. 인도에서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몇 시간 후에는 박준우를 학교에서 데리러 가야 했고 그날 예정된 다른 3개의 면접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그 어떤 면접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가 내려야 할 결정은 단순히 일자리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것은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믿음의 도약을 하거나 아무리 힘들더라도 익숙한 것의 안전함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카페 유리창을 흘끗 보았고 이건우가 회의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침 햇살에 그의 우아한 옆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박지수, 너 뭐 하는 거니? 그녀는 번잡한 거리를 걸어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무슨 일에 휘말리는 거야? 하지만 의심과 두려움 뒤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제시된 물질적 기회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 때문이었다. 이건우가 부재한 아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의 눈빛, 이가윤이 어머니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을 때의 방식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다음, 면접을 위해 만원 버스를 타면서 박지수는 명함을 넣어둔 주머니를 만져보았다. 마치 그 만남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려는 듯했다. 삶은 그녀에게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제안을 의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어쩌면, 단지 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싸움일지도 모른다. 저택의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정교하게 가꾸어진 정원이 늘어선 자갈길이 드러났다. 이건우의 운전기사 김철수가 운전하는 차는
부드럽게 저택 안으로 들어섰고 박지수와 박준우는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엄마, 여기 성기예요. 박준우가 코를 유리창에 거의 붙인 차에 속삭였다. 박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말랐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으며 비현실감이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나흘이 지났고 그녀는 희망과 불안의 위기 사이를 오가며 이건우의 제안을 받아들인 자신의 결정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다. 월요일 아침에 푸른 하늘을 반사하는 큰 유리창과 직선적인 현대 건축, 양식의 웅장한 본관이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원형 입구의 장식 분수는 봄 햇살 아래 반짝이는 수정 같은 물줄기를 뿜어냈다.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김철수가 정중하게 알리며 대리석 계단 앞에 차를 세웠다. 고맙습니다. 박지수는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소유물은 바퀴 달린 낡은 여행 가방 2개와 박준우의 소지품이 담긴 배낭이 전부였다. 전날 작은 아파트를 비우고 김정자 할머니와 감동적인 작별을 한 후 가져올 수 있었던 전부였다. 대부분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서적인 가치가 더 큰 물건들이었다. 김철수는 차량 문을 열고 그녀가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는데 그녀는 그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렇게 정중하게 대우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와, 박준우가 자갈길에 발을 딛자 소리쳤다. 네, 식소. 엄마, 분수대에 물고기가 있어요. 박지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고 이건우가 놀랍게도 캐주얼한 카키색 바지에 연한 파란색 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이가윤이 초조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이건우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행은 편안하셨기를 바랍니다. 박준우, 이가윤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정말 왔구나. 내 방 보러 와. 나 게임 엄청 많아. 어른들은 더 이상 말을 나눌 틈도 없이 이가윤이 박준우의 손을 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사회적 예절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박준우는 엄마에게 짧은 시선을 보내 승인을 구했고 박지수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들이 온다고 말한 후로 계속 저러고 있어요. 이건우는 아이들이 집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설명했다. 주말 내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박준우도 아주 신났었어요. 박지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마치 그 문을 건너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대답했다. 이건우는 그녀의 망설임을 알아차렸다. 괜찮으세요? 그건 변화라는 것을 압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재빨리 대답하며 억지로 웃었다. 단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이해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죠. 그는 김철수에게 짐을 가져가라는 제스처를 보냈다. 먼저 집과 당신의 방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박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침내 문을 넘어섰다. 2층 높이의 넓은 현관에 들어섰다. 현대적인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매달려 환경에 다채로운 빛 조각을 드리웠다. 밝은 대리석 바닥은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반사했다. 장식은 호화로웠지만 놀랍도록 미니멀하고 우아했으며 그녀가 상상했던 과시적인 화려함은 없었다. 집이 아름답네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김은서가 건축가였고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이건우는 얼굴에 잠시 짙은 우울함이 스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로는 그저 공간일 뿐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그들 사이에 떠 있었고 둘 다 탐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의미들로 가득했다. 이건우는 그녀를 데리고 저택을 둘러보았다. 본관은 3층으로 넓고 통합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층에는 현관 외에 벽난로가 있는 거실, 정식 식당, 서재, 사무실, 그리고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거대한 고급 주방이 있었다. 2층에는 침실들이 있었다. 이건우의 마스터 스위트룸, 분홍색과 보라색 톤으로 장식된 이가윤의 방, 3개의 게스트 스위트룸, 그리고 홈시어터 시스템을 갖춘 TV룸 제사, 그리고 이곳이 3층입니다. 이건우가 굽은 계단을 오르며 설명했다. 직원 숙소로 설계되었지만 사실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김은서는 직원들이 사생활을 갖는 것을 선호해서 저택 뒤편에 별도의 숙소를 지었습니다. 3층은 더 작았지만 역시 세련되었다. 중앙 복도에 4개의 문이 있었다. 이곳이 당신의 스위트룸이 될 겁니다.
이건우가 첫 번째 문을 열며 말했다. 박지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 방은 그녀의 옛 아파트 전체보다 넓었다. 깨끗한 흰색 침구에 퀸사이즈 침대, 소파와 안락의자가 있는 작은 거실, 책상, 붙박이장, 그리고 욕조가 있는 전용 욕실로 연결되는 문이 있었다. 그리고 박준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는 아들의 매트리스를 어디에 놓을지 상상하며 물었다. 이건우는 웃었다. 하율이 와서 보세요. 그는 옆문을 열었고 더 작지만 여전히 인상적인 방이 드러났는데 분명 아이를 위해 꾸며져 있었다. 캠핑 텐트 모양의 캐노피 침대, 어린이 책이 가득한 책장, 활동을 위한 작은 테이블, 심지어 새 장난감으로 가득 찬 작은 상자도 있었다. 박준우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건우는 그녀의 반응에 거의 초조해하는 듯 보였다. 이가윤이 몇 가지 고르는 것을 도왔어요.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박지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입을 가렸다. 박준우는 자신의 방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평생 동안 그녀와 같은 방에서 자랐고 처음에는 임시 변통으로 만든 아기 침대에서 나중에는 바닥 매트리스에서 잠들었다. 완벽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겨우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당신들이 편안하게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이건우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다. 자선이 아닙니다, 박지수 씨. 환영입니다. 그들은 저택 투어를 계속했다. 본관 외에도 5,000제곱미터의 대지에는 온수 수영장, 테니스 코트, 넓은 정원, 그리고 관리인 부부 이동욱 씨와 그의 아내, 김민숙 아주머니, 그리고 김철수 운전기사가 살고 있는 직원 숙소가 있었다. 이동욱 관리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김민숙 아주머니는 이미 만났습니다. 이건우가 설명했다. 김철수 씨는 이미 아시고요. 매일 오는 정원사들과 경비원들도 있지만 그들은 저택에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네요. 박지수는 점점 더 어색함을 느끼며 말했다. 그녀는 이미 확립된 그 구조에 어떻게 맞춰야 할까? 정확히 그녀의 역할은 무엇일까?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이건우가 말했다. 당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단 자리를 잡으신 후에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집안일을 총괄하고 특히 제가 없을 때 이가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보모처럼이 아니라 이가윤은 이미 2급살이니까요. 하지만 여성 어른으로서의 존재, 그녀를 이끌어주고 대화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박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럼 박준우는요? 제가 일하는 동안 어떻게 지낼까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건우가 대답했다. 이가윤이 다니는 학교에 박준우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5분 거리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에는 물론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충 활동을 위해 개인 교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선호하는 대로요. 박지수의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이가윤의 학교는 분명 엘리트 사립학교일 것이고 그녀의 평범한 월급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개인 교사라니? 마치 그녀의 삶을 항상 규정했던 재정적 한계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평행 우주로 이동한 것 같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박준우와 이가윤이 정원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박지수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초콜릿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그들을 따르고 있었다. 엄마! 박준우가 소리쳤다. 그녀가 좀처럼 본 적 없는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우리 강아지 있어요. 이름은 톰이고 손도 줄 줄 알아요. 사실 내 강아지야. 이가윤이 아이들의 솔직함으로 정정했다. 하지만 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같이 놀 수 있어. 박지수는 두 아이가 개와 함께 다시 뛰는 것을 지켜보았고 개는 즐겁게 짖었다. 그녀의 가슴이 무언가에 조여왔다. 감사함, 희망, 하지만 또한 두려움. 박준우가 이 모든 것에 익숙해지고 나서 이전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새로운 역할에서 실패하여 이건우를 실망시킨다면 어떡하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건우가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물었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져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깨어날까봐 두려운 꿈이요. 이건우는 이해한다는 듯 웃었다. 꿈이 아닙니다, 박지수 씨.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박준우에게, 이가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공중에 떠 있었고 둘 중 누구도 표현할 준비가 되지 않은 가능성들로 가득했다. 그날의 나머지는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 박지수와 박준우는 새로운 숙소에 자리를 잡았다. 김철수가 그들을 데리고 옛 아파트의 몇 안 되는 가구들을 보관했던 창고로 가서
나머지 소지품들을 가져왔다. 대부분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서적인 가치가 더 큰 물건들이었다. 그들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김민숙 아주머니는 마치 축하연처럼 보이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이건우가 보통 비공식적인 식사를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던 주방 식탁은 특별한 경우를 위해 식당을 남겨두고 정성껏 차려져 있었다. 이가윤이 박준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말해서 라자냐를 만들었어요. 푸짐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김민숙 아주머니가 설명했다. 어떻게 알았어? 박지수는 놀라서 아들에게 물었다. 우리 공원에서 만났을 때 가윤이 언니한테 말해줬어. 박준우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새로운 친구를 부르는 애칭을 사용했다. 그리고 언니가 기억하고 있었어. 나는 코끼리 기억력을 가졌거든. 이가윤은 우스꽝스러운 흉내를 내며 자랑했고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다. 저녁 식사 동안 박지수는 이건우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매료되어 지켜보았다. 고이 임원에게서 예상되는 형식적인 거리는 없었다. 그는 아이들의 모든 말에 귀에 깊게 귀를 기울였고 진심 어린 질문을 했으며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농담에 웃었다. 이가윤에게는 깊은 사랑이 분명했지만 마치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약간의 망설임도 눈에 띄었다. 아빠, 저녁 먹고 나서 준우한테 제 공룡 컬렉션 보여줘도 돼요? 이가윤이 물었다. 엄마가 허락하고 너무 늦지 않는다면. 이건우는 박지수에게 의견을 묻는 듯 바라보았다. 그 행동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박준우에 관한 결정에 대해 누군가 그녀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오랫동안 처음이었다. 그들은 조건을 부과하기만 했었다. 좋아요. 하지만 30분만요. 그녀는 동의했다. 내일은 새 학교 등록 문제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해요. 새 학교요? 박준우는 눈을 크게 떴다. 저 여기 근처에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네가 원한다면. 박지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휴요데이? 네, 좋아요. 가윤이 언니가 자기 학교에는 수영장도 있고 로봇 공학 수업도 있대요. 박지수는 이건우에게 의문스러운 눈길을 보냈고 그는 고개를 끄덕여 확인했다. 한빛국제학교는 훌륭한 시설과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우가 잘 적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위해 이가윤의 방에 있는 장난감 공룡 컬렉션을 살펴보는 동안 이건우는 박지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책장과 넓은 어두운 나무 책상으로 꾸며진 그 공간은 처음에는 그녀를 위축시켰다. 앉으세요, 얘들. 이건우는 책상 앞에 정식 의자 대신 편안한 안락 의자를 가리키며 제안했다. 그 자신도 옆 안락 의자에 앉아 그들 사이의 계층적 거리를 줄였다. 저희 계약의 몇 가지 측면을 공식화하고 싶습니다. 그가 옆 테이블에서 서류철을 들고 말을 시작했다. 모든 법적 보장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법에 명시된 모든 수당 외에 당신과 박준우의 개인 경비를 위한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박지수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거기에 적힌 금액이 거의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어떤 직업에서 벌었던 것보다 네 배나 많았다. 너무 많은 돈이에요. 그녀는 거의 죄책감을 느끼며 말했다. 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가치입니다. 이건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박지수 씨는 단순한 직원이 아닐 겁니다. 제 집안일을 총괄하고 특히 제 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그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입니다. 박지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처리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우는 갑자기 초조해하는 듯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박준우를 제 개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승인서입니다. 치매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혹시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의료 절차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박지수의 목이 조여왔다. 개인 건강보험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사치였다. 공공보건소의 끝없는 줄, 박준우가 열이 나는데 몇 시간 동안 진료를 기다리던 고통, 이 모든 것이 과거가 될 수 있었다. 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죠? 그녀가 억누르기도 전에 질문이 터져 나왔고 여전히 그녀의 생각을 맴도는 모든 불신이 담겨 있었다. 이건우는 잠시 침묵하며 마치 자신도 답을 찾는 듯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서울숲에서 당신과 박준우를 본 이후로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이가윤과 제가 특권의 거품 속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김은서가 떠난 후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을 얼마나 멈췄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이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 집에 생명을 되찾아주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솔직한 대답은 박지수의 방어심을 무너뜨렸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속임수도 감지할 수 있는 숨겨진 의도도 없었다. 제가 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도 솔직하게 인정했다. 저는 그저 삶이 제게 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온 평범한 여자일 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건우가 보통 진지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합니다. 박지수 씨,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합니다. 그날 밤 너무 큰 침대에서, 너무 큰 방에서, 너무 큰 집에서 박지수는 조용히 울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의 눈물이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월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월세와 식비가 충분할지 마음속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 처음으로 박준우는 자신의 방에서, 진짜 침대에서 그녀가 결코 제공할 수 없었을 장난감들에 둘러싸여 잠들었다. 그것은 감사함이었다. 하지만 또한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관대함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 그리고 무언가 더 있었다. 저녁 식사 동안 이건우가 그녀를 바라본 방식과 관련된 무언가, 마치 그녀를 단순히 직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여인이 아니라 온전하고 복잡하며 존경과 관심을 받을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 보는 듯한 방식. 하루하루 그녀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속삭였다. 단지 하루하루. 박지수와 박준우가 이건우의 저택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 몇 주는 모두에게 적응과 발견의 시간이었다. 일상은 서서히 자리 잡았다. 박준우는 이가윤이 다니는 한빛국제학교에 등록했고 둘 다 매일 아침 김철수가 데려다 주었다. 박지수는 놀라운 효율성으로 집안일을 총괄하며 다른 직원들을 조율하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도록 했다. 어느 화창한 수요일 오후 박지수가 이가윤의 옷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현관에서 타이어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보니 이건우의 업무용 차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주차되어 있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다. 그녀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 현관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넥타이 매듭은 느슨했다. 이건우 씨,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거의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박지수 씨, 내 학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가윤이 체육 시간에 쓰러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가윤은 어디 있어요? 파제사 근디다스튜누스 서울 성모병원에 있습니다. 김철수 씨가 우리를 데리러 돌아오고 있습니다. 박지수의 피가 식었다. 병원이라니요? 심각한가요? 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수업 중에 쓰러졌고 갑자기 고열이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지수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냈다. 박준우 학교에 전화할게요. 이동욱 관리인님이 나중에 데리러 갈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건우는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초조함의 몸짓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대답했다. 박준우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있는 동안 김민숙 아주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지수는 그 배려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달 만에 이건우는 그녀의 아들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갖게 되었고 항상 가족 결정에 그를 포함시켰다. 김철수가 몇 분 만에 도착했고 병원까지 가는 내내 차 안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박지수는 이건우를 슬쩍 관찰했다. 그의 손이 어떻게 꽉 쥐어져 있는지, 그의 턱이 어떻게 굳어 있는지, 그의 눈이 창밖의 먼 한 지점을 어떻게 응시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버지의 불안감 그 자체였다. 병원에서 그들은 재빨리 개인 병실로 안내되었고 그곳에는 이가윤이 링거를 맞고 누워 있었다. 평소 발그레하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그녀 옆에는 중년의 소아과 의사가 진료 기록지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아빠! 이가윤이 그들을 보자 희미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시선은 박지수에게로 향했고 작은 미소가 입술에 떠올랐다. 지수 언니도 왔네. 이건우는 재빨리 다가가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어떻게 느끼니 공주님? 머리가 아파요. 이가윤은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그리고 덥고 추워요. 의사는 박민지 소아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가윤은 바이러스성 감염,
아마도 독감 증상을 보였다. 열이 급격히 올라 쓰러졌지만 약물에 잘 반응하고 있었다. 수액 주사를 위해 몇 시간 동안 관찰해야 하지만 아마도 그날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사가 이건우와 앞으로 며칠 동안 필요한 보살핌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박지수는 침대 옆에 앉아 이가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걱정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소녀의 이마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쓸어 넘겼다. 아빠는 소식을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이가윤은 약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는 제가 아프면 항상 그래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아빠는 어떤 사소한 일에도 너무 놀라요. 박지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가윤이 그녀 앞에서 직접 엄마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건 아빠가 널 아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녀는 소녀 주변의 시트를 정리하며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걱정하게 돼. 엄마는 제가 아플 때 항상 노래를 불러줬어요. 이가윤은 약물 효과로 눈이 감기기 시작하며 말을 이었다. 바다를 헤엄치며 가족을 찾는 푸른 고래에 대한 노래였어요. 아름다운 노래였겠네. 응. 이가윤은 이미 반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얼거렸다. 지수 언니가 저한테 뭔가 불러줄 수 있어요? 그 요청은 박지수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재빨리 이건우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가윤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다. 그녀는 박준우가 어렸을 때 늘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건우는 박지수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방을 채우는 것을 듣고 대화를 멈췄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박지수가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노래하며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목에 덩어리가 걸리는 것을 느꼈다. 그 장면은 김은서가 똑같이 하던 기억과 너무나도 비슷했다. 이가윤이 마침내 잠들었을 때 박지수는 조용히 일어서서 이건우에게 다가갔다. 박민지 의사, 선생님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알렸다.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열을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행이다. 박지수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가윤과 함께 있을까요? 이건우는 그 제안에 놀란 듯 고개를 저었다.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제 딸이 아픕니다. 아내. 박지수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가 말을 가로막으며 다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녀는 그 몸짓을 초조함의 신호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김은서가 이가윤의 건강에 관해서는 제가 좀 비합리적이 됩니다. 완전히 이해합니다. 박지수가 안심시켰다. 박준우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아이가 고열이 나서 한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겁이 나서 지갑을 챙기는 것도 있고 집에 다시 가야 했어요. 그 말에 이건우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힘들죠. 싱글 부모라는 게. 네, 아주요. 그녀는 그 공유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유대감을 느끼며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이가윤이 평화롭게 잠자는 것을 지켜보았고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초월한 상호 이해로 뭉쳐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사랑하는 아이의 안녕을 걱정하는 두 명의 부모일 뿐이었다. 3시간 후 이가윤은 휴식과 약물 처방을 받고 퇴원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이건우는 직접 약국에 들러 약을 사왔고 김철수와 박지수는 여전히 졸린 소녀와 함께 차에서 기다렸다. 그분 좀 달라졌어요. 김철수가 예기치 않게 백미러로 박지수를 보며 말했다. 뭐가요? 그녀는 보통 말이 없는 운전사의 말에 놀라 물었다. 이건우 이사님 말씀입니다. 김철수가 설명했다. 김은서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처음 봅니다. 전에는 아이가 아프면 보모나 간호사를 보내 돌보게 하고 전화로만 확인하셨거든요.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회의를 미루고 아이와 함께 계십니다. 박지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건우가 그녀가 온 이후로 점차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일하는 시간을 줄였고 정기적으로 집에서 저녁을 먹었으며 주말 전체를 아이들과 보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그녀의 존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작은 무리가 그들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박준우는 차가 주차되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가윤 언니, 괜찮아? 걱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선생님이 언니 병원 갔다고 했잖아. 괜찮아졌어.
이가윤은 명백한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하며 대답했다. 그냥 쉬면 돼. 그렇지, 아빠? 정확해, 공주님. 이건우는 그녀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확인했고 김민숙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로 말씀하신 대로 야채 닭고기 수프를 준비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알렸다. 그리고 박지수 씨가 제안하신 대로 소녀 방에 베개를 더 놓아두었습니다. 박지수는 자신의 지시가 그렇게 주에 깊게 따랐다는 것을 듣고 놀랐다. 서서히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집안 직원들의 존경을 얻었고 그들은 이제 그녀를 거의 안주인처럼 권위 있는 인물로 대하고 있었다. 그 생각은 그녀를 살짝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원이었고 비록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 선이 때때로 아무리 모호해지더라도 그녀는 그 구분을 마음속에 명확히 유지해야 했다. 다음 몇 시간은 이가윤을 돌보는 데 전념했다. 박지수는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돕고 침대에서 수프를 먹이고 정기적으로 천을 측정했다. 이건우는 딸 옆에 내내 머물며 이야기를 읽어주고 그녀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준우도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친구의 침대 발치에 앉아 이가윤이 놓친 학교 소식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두 아이의 우정은 지난 한 달 동안 놀랍게 피어났다. 그들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 놀이, 비밀, 심지어 작은 싸움까지도 공유했지만 곧 해결되었다. 밤에 박지수가 박준우를 재우기 전에 이가윤을 확인하러 왔을 때 그녀는 이건우가 딸의 침대 옆 의자에서 책을 무릎에 둔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장면은 그녀를 깊이 감동시켰다. 항상 그렇게 통제적이던 강력한 임원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완전히 취약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침대 발치에 있던 얇은 담요를 그에게 덮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이건우의 팔에 우연히 스쳤고 그녀의 등골을 타고 이상한 전류가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반응에 당황하여 재빨리 물러섰다. 박지수 씨, 이건우의 졸린 목소리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깨울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가윤의 체온을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바로 쓰며 잠을 쫓기 위해 얼굴을 쓸어 넘겼다. 몇 시죠? 내래 4시 조금 넘었어요. 박준우는 방금 잠들었어요. 그는 안도하며 한숨을 쉬었다. 열은요? 조절되고 있어요. 마지막 측정에서는 37.2도였어요. 그는 안도하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박지수 씨.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네요. 누구나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진심 어린 감사에 갑자기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우가 반박하며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침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의 눈은 더 깊고 강렬해 보였다. 당신은 직업적인 의무 이상을 했습니다. 이가윤을 마치 그는 말을 멈췄지만 나머지 문장은 그들 사이에 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딸처럼요. 묵직한 침묵이 방을 채웠다. 그들은 너무 가까웠다. 박지수는 그가 풍기는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사람의 인간적인 냄새와 섞인 그의 값비싼 향수향을 감지할 수 있었다. 가봐야겠어요.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내일은 약 먹을 시간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해요. 이건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박지수의 얼굴을 강렬하게 훑었고 그녀는 자신의 반응을 숨겨주는 부분적인 어둠에 감사하며 얼굴을 붉혔다. 잘 자요, 박지수 씨. 그가 마침내 평소보다 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잘 자요.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거의 도망치듯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그 어떤 것도 느끼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 부적절했고 위험했으며 완전히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건우는 그녀의 고용주였다. 다른 세상, 다른 사회 계층의 남자. 아내를 잃은 슬픔에 여전히 분명히 잠겨있는 호라비. 그리고 그녀는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하는 싱글맘이었지. 불가능한 로맨스에 빠질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침내 잠들었을 때 그녀의 꿈은 결코 그녀의 것이 아니었던 가족의 이미지로 가득 찼다. 이건우, 이가윤, 박준우, 그리고 그녀가 모두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며 토미가 그들 주위를 맴돌며 웃고 있는 모습, 너무나 생생하고 위안이 되는 꿈이어서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녀는 날카로운 상실감을 느꼈다. 이어진 날들은 집에 새로운 역동성을 가져왔다.
집중적인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된 이가윤은 박지수에게 더욱 애착을 갖게 되었다. 박지수가 옷을 정리하거나 직원들을 감독하는 동안 이가윤은 몇 시간 동안 그녀와 이야기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 취향 이야기들을 물었다. 준우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어느 날 오후 박지수가 그녀의 머리를 따주는 동안 이가윤이 순진하게 물었다. 그 질문은 박지수를 당황하게 했다. 아주 오래전 일이야. 같은 곳에서 일했어. 둘이 사랑했어요? 박지수는 잠시 망설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때는 그랬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아주 어렸거든. 왜 떠났어요? 이가윤의 천진난만한 호기심에는 필터가 없었다. 가끔 사람들은 어떤 책임에 대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가 있어. 그녀는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준우 아빠는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 이가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빠치 어려움요. 아빠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혼자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놀랍도록. 날카로운 그 관찰에 박지수는 하던 일을 멈췄다. 너희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가윤. 세상 그 무엇보다 널 사랑해. 알아요. 소녀는 동의했다. 하지만 아빠는 항상 슬퍼하고 일만 했어요. 이제는 달라요. 더 많이 웃고 집에 더 오래 있어요. 그녀는 박지수를 직접 마주 보았다. 언니와 준우 오빠 때문이죠? 언니와 오빠가 아빠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었죠. 박지수는 목에 덩어리가 걸리는 것을 느꼈다. 너희 아빠는 네가 행복해서 행복한 거야, 가윤아. 그게 다야.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의 역동성. 그들을 둘러싼 분위기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이건우만이 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도 달라진 것을 느꼈다. 더 가볍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살아있는 듯했다. 밤에는 가족 저녁 식사가 모두가 기다리는 의식이 되었다. 4명은 주방 식탁에 앉아 하루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웃고 진짜 가족처럼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민숙 아주머니는 디저트를 내놓으면서 마침내 집에 영혼이 돌아왔다고 자주 말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박지수는 이건우가 뒷베란다에서 와인 한 잔을 들고 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그에게 다가가게 했다. 괜찮을까요? 그녀는 옆 의자를 가리키며 수줍게 물었다. 이건우는 돌아섰고 그녀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물론이죠. 와인 한 잔 드릴까요? 조금만요. 고맙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붉은 액체를 조금 따라주고 다시 별이 빛나는 하늘을 응시했다. 무슨 생각하세요? 박지수는 몇 분간의 편안한 침묵 후 물었다. 이건우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생각합니다. 2달 전만 해도 제가 여기 이렇게 당신과 함께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도요. 그녀는 작은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인정했다. 박준우에게 솜사탕을 사주기 위해 동전을 세던 것이 마치 다른 삶이었던 것 같아요. 후회하세요? 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고 그의 눈은 강렬하게 그녀의 눈을 찾았다. 여기에 오겠다고 한 것을요? 박지수는 잠시 그 질문을 숙고했다. 아니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박준우의 행복을 위해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그 질문은 그들 사이에 떠 있었고 암묵적인 의미들로 가득했다. 그것도요. 그녀는 마침내 인정하며 시선을 별들로 돌렸다. 다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박준우가 태어나고 아빠가 우리를 떠난 후 저는 제 주변에 벽을 쌓았어요. 그게 더 안전했거든요. 완전히 이해합니다. 이건우가 그녀의 시선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김은서가 떠난 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일 그리고 또 1. 공허함에 맞서는 것보다 그게 더 쉬웠습니다. 그들 사이에 이해심 가득한 침묵이 흘렀고 정원의 밤소리, 즉 귀뚜라미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그녀가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네요. 박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관찰의 대담함에 스스로도 놀랐다. 이건우는 잠시 긴장했지만 이내 어깨의 긴장이 풀렸다. 암이었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아이가윤이 3살 때 진단받았습니다. 1년 동안 싸웠고 가능한 모든 치료를 시도했고 해외 전문가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다. 박지수는 충동적으로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다. 죄송합니다.
그는 손바닥을 위로 돌렸고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손가락과 얽혔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몸짓이어서 필연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오랫동안 저는 증상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제 일이고 제 책임인 것처럼요. 그렇지 않았어요. 박지수가 부드럽게 안심시켰다. 어떤 일들은 단순히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박지수 씨는 현명한 여인입니다. 이건우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그녀의 손가락과 얽혀 있었고 그 단순한 신체적 접촉은 둘 중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기로 가득 차 있었다. 현명하지 않아요. 그녀는 반박했다. 단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손을 잡고 영원하면서도 매우 짧게 느껴지는 시간 동안 함께 앉아 있었다. 마침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헤어졌을 때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너졌고 상호 이해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너무나 호화로운 침대에 누워 박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감사나 존경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고려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무서운 무언가였다. 그녀가 그 일자리를 받아들였을 때는 계획이 없었지만 그 집에서 보내는 매일 주고받는 미소 공유하는 매 순간마다 그녀 안에서 자라나는 무언가,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무언가였다. 박지수와 박준우가 이건우의 저택에 온 지 3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이례적인 합의였던 것이 거의 가족 같은 역동성으로 변모했다. 아이들은 우정 속에서 꽃을 피웠고 집은 박지수의 따뜻한 개성을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었으며 이건우는 점차 애쓰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다. 특히 화창한 어느 토요일 오후 박준우와 이가윤이 이동욱 관리인의 세심한 감독 아래 수영장에서 노는 동안 박지수는 이건우의 서재에서 사진 몇 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건우는 다음 달에 8살이 되는 이가윤의 특별한 생일 프로젝트를 위해 옛 가족 사진을 분류해달라고 부탁했었다. 넓은 나무 책상 위에 흩어진 수백 장의 사진들 중 특히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은서가 나부끼는 흰 드레스를 입고 아기 이가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인의 미소는 빛났고 그녀의 눈은 순수한 행복을 반영하여 박지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김은서는 섬세한 이목구비와 사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가윤의 첫 번째 생일이었어요. 이건우의 목소리가 박지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가 서재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다가왔고 그의 은은한 향수향이 그들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그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박지수는 사진을 다른 사진들 사이에 다시 놓으며 말했다. 방해할 생각은 없었어요. 방해가 아닙니다. 그가 부드러운 미소로 안심시켰다. 이 추억들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한 건 저였습니다. 김은서는 특별했습니다. 박지수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김은서의 사진을 이렇게 많이 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제 그녀는 이건우나 이가윤이 가끔 언급하는 것 이상으로 실체화되고 현실이 되는 듯했다. 정말 멋진 어머니였을 것 같아요. 그녀는 목소리에 중립성을 찾으려 애쓰며 말했다. 그랬죠. 이건우가 확인하며 책상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은 흩어진 사진들을 훑었다. 수십 년의 추억이 종이 조각에 응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녀의 기억을 너무 오랫동안 숭배하느라 김은서도 우리 모두처럼 결점과 불안감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지냈다는 것을요. 박지수는 예상치 못한 고백에 놀라 눈을 들었다. 그녀는 요리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가 작은 향수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정말 끔찍했죠. 한 번은 제 생일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형편없어서 피자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그 기억에 대해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천둥을 무서워했어요. 폭풍우 치는 밤에는 제가 아니라 김은서가 저에게 매달렸죠. 그가 이제는 돌아가신 아내를 언급할 때 흔히 동반되던 엄숙한 경외심 없이 말하는 방식에는 일종의 해방감이 있었다. 박지수는 알 수 없이 안도감을 느꼈다.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은 있죠. 그녀가 말했다. 저는 예를 들어 바퀴벌레를 정말 무서워해요. 한 번은 박준우가 2살 때
옛 아파트 화장실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어요. 너무 소리를 질러서 아래층 이웃이 괜찮은지 보러 왔을 정도였어요. 이건우는 웃었다. 그의 얼굴을 젊어 보이게 하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항상 그렇게 침착하고 통제적인 당신이 벌레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네요. 믿으세요. 박지수는 역시 웃으며 말했다. 박준우가 슬리퍼로 바퀴벌레를 죽여서 엄마를 구해야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영웅적인 업적을 자랑하고 다녀요. 그들은 잠시 동안 공범적인 웃음을 공유했고 박지수는 지난 몇 주 동안 이러한 작은 연결의 순간들이 얼마나 더 빈번해졌는지 깨달았다. 그들 사이에는 점차 편안함이 생겼고 그녀가 스스로에게 강요하려 했던 직업적인 거리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자연스러움이 있었다. 박지수 씨. 이건우가 갑자기 진지해지며 말을 시작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가윤에게 방해받았다. 이가윤은 수영장에서 막 나온 듯 큰 수건을 두른 채 사무실로 달려 들어왔다. 아빠, 지수 언니, 준우 오빠가 수영장 바닥까지 잠수해서 이동욱 관리인님이 던진 동전을 잡았어요. 그녀는 신나게 소리쳤다. 꼭 봐야 해요. 어학교 푸톤에슬리 셋 이가윤. 박지수가 부드럽게 꾸짖었다. 아빠 사무실 바닥을 다 적시잖아. 소녀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주변에 고이는 무릉덩이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죄송해요, 아빠. 이건우는 화내기는커녕 관대하게 웃었다. 괜찮아, 공주님. 하지만 다음번에는 들어오기 전에 더 잘 말려야 해, 알았지? 이제 감기 걸리기 전에 옷 갈아입으러 가. 네, 알겠습니다. 이가윤은 장난스럽게 경례하고 폴짝폴짝 뛰어나갔고 복도에 축축한 흔적을 남겼다. 박지수는 걸레를 찾아 바닥을 닦으려 일어섰지만 이건우가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제지했다. 그건 나중에 하세요. 그가 말했다. 사실은 오늘 밤 저녁 식사를 같이 할까요? 우리 둘이서만요? 박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데이트처럼 들렸다. 저는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왜 안 되죠? 아이들은 김민숙 아주머니와 몇 시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쿠키를 주며 응석을 받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박지수는 아래 십수를 깨물며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 애썼다. 이건우 씨, 저는 당신의 직원이에요.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게 느끼세요? 이 집에서 단순한 직원이라고요? 그 질문은 공중에 떠 있었고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었다. 박지수는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이건우가 집안일에 대해 그녀에게 자문하는 방식, 이가윤 교육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 가족의 순간에 그녀를 포함시키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직원과 정확히 무엇인지 모호한 지점에 위치한 다른 정의되지 않은 지위를 나타냈다. 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마침내 솔직하게 인정했고 그것은 둘 다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해요. 이건우는 한 발짝 다가섰고 그들 사이의 공간을 줄였다.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은 이 집을 변화시켰습니다. 생명과 온기, 웃음을 가져왔습니다. 이가윤은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박준우는 저에게 거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그의 눈은 그녀의 눈에 강렬하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발견했습니다. 박지수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너무 빠르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위험했다. 이건우 씨, 저는 지금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다. 그냥 저녁 식사입니다. 아이들 없이 방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의 눈에는 너무나 많은 진심과 진정한 취약성이 담겨 있어서 박지수는 자신의 저항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동의했다. 저녁 식사요. 이건우의 얼굴을 밝히는 미소는 마치 해가 뜨는 것 같았다. 몇 시간 후 박지수는 자신의 방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건우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 후 구입한 몇 안 되는 우아한 옷 중 하나인 청록색의 단순하고 직선적인 원피스를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안함을 느꼈다. 원피스는 예뻤지만 이건우 같은 사람이 다니는 고급 레스토랑에는 부적절해 보였다. 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생각을 방해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박준우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물론이야. 아들, 소년이 들어왔고 이미 잠옷을 입고 목욕 후 머리카락이 아직 축축했다. 그는 문턱에 서서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와, 엄마, 공주님 같아요. 박지수는 아들의 진심 어린 감탄에 감동하여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내 사랑. 과장하는 거 아니야? 파라트요. 박준우가 다가와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진지함으로 그녀를 분석했다. 완벽해요. 이건우 아저씨가 엄마를 식당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건우 아저씨? 박지수는 그 호칭에 놀라 반복했다. 박준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저씨가 원하면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저씨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박지수는 목에 덩어리가 걸리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작은 통합들이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고 만약 모든 것이 잘못된다면 끊기 더 어려워지는 유대감을 만들고 있었다. 결혼할 거예요? 박준우의 순진한 질문이 그녀에게 번개처럼 다가왔다. 뭐라고? 아니, 물론 아니지.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대답했다. 그냥 저녁 식사야, 박준우. 어른들은 가끔 그렇게 해. 이야기하려고. 소녀는 설득되지 않은 듯했다. 가윤 언니가 아빠가 엄마 이야기를 할 때 달라진대요. 영화 속 왕자님이 공주님을 만났을 때처럼요. 이가윤은 상상력이 풍부해. 박지수는 화제를 돌리려 애쓰며 옷에 어울리는 단순한 목걸이를 초조하게 만졌다. 김인숙 아주머니랑 잘 지내야 해. 알았지? 아주머니가 허락해도 늦게까지 깨어있지. 저는 항상 잘 지내요. 박준우는 그의 말을 완전히 부정하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해지며 덧붙였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다는 거야? 엄마랑 이건우 아저씨가 결혼하면요. 가윤 언니가 진짜 제 여동생이 되고 우리는 다시는 그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요. 아이들의 전형적인 잔인한 솔직함으로 던진 그 말은 박지수에게 정통으로 박혔다.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편리한 해결책이라면 그렇게 간단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건우에게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로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침착하자, 아들. 그녀는 마침내 말하며 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우리 삶은 지금 좋지, 그렇지?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 박준우는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제 가윤 언니랑 비디오 게임 해도 돼요? 김민숙 아주머니가 10시까지 깨어 있어도 된대요. 9시 반까지. 박지수가 단호하게 정정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양치해야 해. 박준우가 나가자 박지수는 다시 거울에 시선을 돌려 비판적인 눈으로 자신을 평가했다.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원피스만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었다. 이건우의 세상에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갈라 행사, 해외여행의 세상에 그녀는 변두리 출신의 싱글맘이었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 세련미라고는 없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날 오후 이건우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이 집을 변화시켰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가져온 것, 즉 진정성, 인간적인 따뜻함, 단순한 가치들이 그의 겸손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와 이가윤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차가 주차되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창밖을 보니 이건우가 그의 아우디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원피스와 완벽하게 어울린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동기화된 듯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자신이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신감을 내비치려 애썼다. 이건우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김민숙 아주머니와 밤의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돌아섰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박지수를 보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모습을 감탄하며 훑었다. 당신은 눈부시군요. 그녀가 마지막 계단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침내 말했다. 고맙습니다. 박지수는 목까지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당신도 아주 멋지세요. 김민숙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두 분. 아이들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이들은 비디오 게임에서 시선을 거의 돌리지 않고 빠르게 안녕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차로 향했다. 박지수는 놀랍게도 운전기사가 없었다.
이건우가 직접 운전할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개인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설명했다. 이건우가 선택한 레스토랑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한 곳의 꼭대기에 있었고 도시의 파노라마 전망을 자랑했다. 턱시도를 입은 지배인, 크리스탈 잔, 가격 없는 메뉴판이 있는 박지수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종류의 호화로운 식당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건우는 그들을 메인홀에서 떨어진 개인실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경 쓰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둘만 남게 되자 그가 말했다. 더 많은 사생활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지수는 감사하며 웃었다. 저를 잘 아시는군요. 그 공간은 호화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늑했다. 부드러운 조명, 불 밝혀진 도시의 멋진 경치를 제공하는 창가 옆에 2인용 테이블, 그리고 중앙에 놓인 흰 난초의 은은한 장식. 소믈리에가 이건우가 선택한 와인, 박지수도 맛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아르헨티나 말백을 따라주고 그들을 다시 혼자 두자 약간 어색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그래서 그들은 동시에 말을 시작했고 이내 그 우연에 웃었다. 당신 먼저요. 박지수가 제안했다. 이건우는 용기를 내는 듯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이 저녁 식사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상황을 감안할 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박지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어요. 무엇이 당신을 설득했습니까? 그녀는 잠시 그 질문을 숙고했다. 호기심, 어쩌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 사이에.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그녀의 눈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그럼 박지수 씨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실의 순간이었다. 박지수는 물러서서 대화를 안전한 곳에 두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 어쩌면 와인, 어쩌면 친밀한 분위기, 어쩌면 단순히 명백한 것을 부정하는 피로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가 그녀를 솔직함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해요. 이건우의 입술에 느린 미소가 번졌다. 와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잔을 돌리며 대답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는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고요. 생각해야 할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김은서의 기억에 묶여 있어요. 김은서에 대해서는요. 이건우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다.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항상 사랑할 겁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큰 사랑이었고 제 딸의 어머니입니다. 박지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다. 하지만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인간의 마음이 놀라운 확장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현재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는 잠시 멈추고 그의 눈은 그녀의 눈에 강렬하게 고정되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박지수 씨. 계획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말들은 그들 사이에 떠 있었고 주변 공기를 변화시켰다. 박지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고 기쁨과 공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녀를 휩쓸었다. 다른 걱정들에 대해서는요. 이건우가 계속했다. 정당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는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가족에 대해, 자녀 양육에 대해,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대해 비슷한 가치를 공유합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준우에 대해서는 그의 미소가 더 커졌다. 그와 저는 우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이미 우리만의 관계를 확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건우는 박준우에게 특별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숙제를 도와주고 가끔 농담 삼아 남자들의 날이라고 부르며 사무실에 데려가기도 했다. 두려워요. 박지수는 거의 속삭임처럼 인정했다. 이것에 몸을 맡겼다가 나중에 그것이 단지 변덕, 한때의 감정, 하나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요. 변덕이요? 이건우는 진심으로 놀란 듯 반복했다. 박지수 씨, 저는 38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를 운영합니다.
저는 변덕스러운 남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적 차이가 단지 상황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을 마쳤다. 당신이 제 삶에 이가윤의 삶에 가져다 준 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단순함, 진정성, 진정한 사랑,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박지수 씨,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요. 웨이터가 바로 그 순간에 전차의 요리를 내왔다. 음식이라기보다는 예술 작품에 가까운 정교한 해산물 요리였다. 그들이 다시 둘만 남게 되자 대화는 더 가벼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이들에 대해,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해, 오래된 꿈과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고받는 말 한마디 한마디, 공유하는 웃음소리 하나하나의 초기 긴장감은 사라지고 점차 친밀감이 커져갔다. 오늘 박준우가 저에게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박지수는 디저트, 즉 붉은 과일 소스를 곁들인 섬세한 초콜릿 무스를 맛보며 말했다. 우리가 결혼할 건지 물었어요. 이건우는 와인에 살짝 목이 메었다. 정말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냥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회피적인 대답에 웃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한 말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가윤이 공식적으로 자기 여동생이 되고 다시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건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박지수 씨, 당신이 제가 돈이나 지위 때문에 당신에게 관심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 아이의 말이 저에게 아이들이 이미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종의 가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더 무섭게 만들어요. 왜요? 걸려있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4개의 삶이 얽혀있는 문제예요. 만약 잘못되면 이건우는 테이블 위로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손가락과 얽혔다. 만약 잘 되면요, 박지수 씨, 우리 모두에게 뭔가 특별한 것의 시작이 된다면요. 그의 눈에는 너무나 많은 희망과 진심이 담겨 있어서 박지수는 자신의 마지막 저항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미친 짓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성급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단지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첫 만남 이후로 운명이 계획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요. 그녀는 마침내 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대답했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 순간 박지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무엇이 오든 도전, 판단, 적응, 그들은 함께 맞설 것이다.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섰을 때 서울의 도시는 반짝이는 불빛의 양탄자처럼 그들 아래 펼쳐져 있었다. 이건우는 박지수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주차 관리인이 차를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를 부드럽게 자신에게 끌어당겼다. 고마워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뭐가요? 2번째 기회를 믿게 해줘서요. 그리고 그곳 서울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이건우는 몸을 숙였고 그의 입술은 박지수의 입술과 부드럽고 섬세하지만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키스로 만났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연결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태어나는 사랑, 즉 관습이나 사회적 기대가 아닌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사랑 위에 세워진 새로운 가족 구성의 시작을 봉인하는 키스였다. 모든 것을 바꾼 그 저녁 식사 이후 6개월이 지났다. 한때 침묵과 얼어붙은 기억의 공간이었던 이건우의 저택은 이제 삶으로 가득 넘쳐났다. 이가윤과 박준우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가족 식사는 신성한 연결의 순간이 되었으며 이건우와 박지수가 주고받는 눈빛에는 날마다 커져가는 사랑의 빛이 담겨 있었다. 변화가 도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직업적인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은 조정이 필요했다. 박지수는 공식적으로 직원을 그만두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집안일을 계속 총괄했다. 이건우는 공동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녀에게 완전한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했고 처음에는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상호 신뢰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특히 화창한 어느 일요일 아침, 이건우는 일찍 일어나 잠시 옆에서 잠든 박지수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윤곽, 아침 햇살이 커튼을 통해 스며들어 그녀의 피부에 황금빛 패턴을 만드는 방식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와 박준우가 그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에 여전히 경탄하고 있었다.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하며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넓은 저택의 정원은 그 봄에 특히 활기찼고 이동욱 관리인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 온갖 색깔의 꽃들이 피어 있었다. 멀리서는 아이들이 그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영장이 보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박지수의 졸린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에는 나른한 미소가 떠올랐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이건우는 침대로 돌아와 그녀 옆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합니다. 그가 간단히 대답하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박지수는 호기심 어린 눈썹을 치켜떴다. 특별한 일이요? 이따가 부모님 댁에서 점심 식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몇 달간의 망설임 끝에 이건우는 마침내 박지수와 박준우를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부모님 이재혁 회장님과 최혜원 여사님은 아들의 새로운 관계 소식을 놀랍도록 침착하게 받아들였지만 박지수는 그들의 수락이 관계에 대한 진정한 승인이라기보다는 아들이 다시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했다. 사실은요. 이건우는 갑자기 초조해하는 듯 말을 시작했다. 그 전에 다른 곳에 가고 싶습니다. 어디예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서울숲에요. 박지수의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공원. 아빠, 저 아이 엄마한테 솜사탕 하나 사줘요라는 단순한 몸짓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촉발했던 곳. 왜 공원이에요? 그녀는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물었다. 이건우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았고 그의 눈은 그녀의 눈에 강렬하게 고정되었다. 당신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 어린아이의 지혜로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던 곳, 즉 다른 인간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움을요. 박지수는 목에 덩어리가 걸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어조 갑작스러운 엄숙함에는 그날이 평범한 일요일이 아닐 것임을 암시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를 아무렇지 않은 척 유지하려 애쓰며 겨우 말했다. 박준우는 공원 트랙에서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건우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럼 아이들을 깨울까요? 호수 근처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30분 후 가족은 이건우가 직접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었다. 뒷좌석에 박준우와 이가윤은 호수의 오리배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며 어른들에게 오리배를 빌리자고 설득하려 했다. 박지수는 이건우를 슬쩍 관찰하며 그가 동시에 편안하면서도 긴장한 듯 보였다. 마치 거의 참을 수 없는 즐거운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 일요일 아침 공원은 비교적 한산했고 몇몇 아침 조깅하는 사람들과 잔디밭에 흩어진 가족들만 보였다. 그들은 정문 근처에 주차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아이들은 앞서 달려갔고 어른들은 손을 잡고 뒤따랐다. 그날 기억하세요? 이건우가 처음 만났던 거의 같은 장소에서 솜사탕 판매원을 지나가며 물었다. 박지수는 웃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어떻게 있겠어요? 박준우는 몇 주 동안 거대한 파란 솜사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길을 잃었었습니다. 이건우는 먼 시선으로 고백했다. 자동으로 움직이며 진정으로 살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그러다가 이가윤이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모든 것을 바꾼 그 단순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호수 근처 벤치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노점상에서 산 옥수수로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져요. 박지수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그날은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서 공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건우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동의했다. 모두 더 좋은 방향으로요. 그들은 잠시 그렇게 앉아 박준우와 이가윤이 이제 주인이 함께 놀도록 허락한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를 쫓아다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장면은 너무나 평화롭고 단순함 속에서 너무나 완벽해서 박지수는 자신의 삶이 나아간 방향에 대한 깊은 감사함으로 눈물이 글썽겼다. 박지수 씨. 이건우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그는 몸을 움직여 그녀를 마주 보았고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강렬하게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다. 네, 그녀는 뱃속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진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루를 간절히 기다리며 깨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단순히 벽과 가구가 아니라 사랑, 인간적인 온기,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박지수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의 엄숙함에는 그녀를 깊이 감동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가유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박준호는 우리 삶에 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던 에너지와 진정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고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했다. 당신은 저를 구했습니다. 박지수 씨. 김은서를 잃은 후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공허한 존재감에서 저를 구했습니다. 이건우 씨.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입술에 손가락을 얹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치유와 재생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그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은 진정으로 진실할 때 시간이나 상실로 인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변형되고 새로운 형태를 취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것을요. 박지수는 놀랍게도 이건우가 벤치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앉는 것을 보았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진한 파란색 벨벳 상자를 꺼냈을 때 그녀의 심장은 거의 멎을 듯했다.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갑자기 근처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식하며 속삭였다.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가 초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상자를 열었고 작은 사파이어로 둘러싸인 하나의 섬세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드러났다. 박지수 씨, 당신은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 우리의 삶과 가족을 공식적으로 결합하고 2년 전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영광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이제 박지수의 얼굴을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그녀의 온몸은 그 순간의 강렬함, 즉 아이들이 뒤에서 놀고 있고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빛나는 그들이 만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의 영화 같은 완벽한 청혼에 전율하는 듯했다. 세우수 그녀는 마침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이건우 씨, 당신과 결혼할게요.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마치 그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했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를 꽉 안았고 그 포옹은 곧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깊은 키스로 변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연결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태어나는 사랑, 즉 관습이나 사회적 기대가 아닌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사랑 위에 세워진 새로운 가족 구성의 시작을 봉인하는 키스였다. 그들은 아이들의 기쁨에 찬 외침에 방해받았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린 듯 이제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이가윤이 먼저 도착하여 거의 야생적인 열정으로 아빠의 품에 안겼다. 언니가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죠, 아빠. 그녀는 흥분으로 눈을 반짝이며 간절히 물었다. 그래, 공주님. 언니가 좋다고 했어. 이건우는 딸의 반응에 웃으며 확인했다. 박준호는 망설이며 다가왔고 그의 큰 검은 눈은 희망과 불확실성이 뒤섞인 채 엄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야마? 그럼, 박지수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그래, 박준우. 이건우 아저씨가 엄마에게 청혼했고 엄마는 받아들였어. 우리는 공식적인 가족이 될 거야.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잠시 동안 소녀는 진지해지며 정보를 처리했다. 그러다가 느린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고 그의 표정을 밝혔다. 그럼 이건우 아저씨가 진짜 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윤 언니는 진짜 제 여동생이 되는 거고요? 네가 원한다면. 이건우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저는 박준우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할 겁니다. 사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표정은 엄숙하고 거의 어른스러울 정도로 진지해졌다. 저는 아빠가 없었어요. 진짜 아빠는요? 그는 잠시 멈추고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듯했다. 아저씨는 제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아빠예요. 이건우는 눈에 띄게 감동하여 박준우를 힘껏 안았다. 박지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 생물학적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선택으로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남자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항상 조바심 내는 이가윤은 박지수의 손을 잡아 반지를 살펴보았다. 예쁘다. 지수 언니 눈이랑 잘 어울려. 그러다가 아이들이 중요하고 사소한 주제 사이를 오가는 자연스러움으로 덧붙였다. 추가 파티로 솜사탕 먹을 수 있어요? 그날 그 장소에서요? 헤이건우와 박지수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완벽하게 적절한 제안에 웃었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가윤아. 박지수가 동의했다. 그 똑같은 판매원을 찾아보자. 4명은 함께 공원을 걸어갔다. 아이들은 앞서 달려갔고 어른들은 손을 잡았으며 새로 끼워진 반지가 아침 햇살 아래 반짝였다. 모두의 놀라움과 기쁨 속에서 그들은 6개월 전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에서 알록달록한 솜사탕 카트를 가진 그 노인 판매원을 발견했다. 솜사탕 4개 주세요. 이건우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가장 큰 걸로요. 백발의 친절한 미소를 가진 판매원은 잠시 그 일행을 관찰하며 이건우에서 박지수에게로 신난 아이들에게로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로 시선을 옮겼다. 낯이 익으시네요. 그가 첫 번째 실타래 설탕콘을 준비하며 말했다. 전에 여기 오신 적 있죠? 네, 이건우가 확인했다. 6개월 전에요. 이분과 아드님께 솜사탕을 사드렸습니다. 그는 이제 색깔 있는 설탕,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매료된 듯 지켜보는 박준우를 가리켰다. 판매원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에는 인식의 빛이 돌았다. 아니, 기억합니다. 솜사탕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던 아이, 그리고 그 행동에 너무 놀라던 아가씨. 그의 시선은 반지로 향했다. 그때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군요. 완전히 변했어요. 박지수는 미소를 참지 못하고 확인했다. 사실 방금 약혼했습니다. 여기 공원에서요? 남자가 아이들에게 처음 2개의 솜사탕을 건네며 물었다.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우리가 만났던 바로 그곳에서요. 판매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햇볕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을 저었다. 알다시피 여기에서 수년 동안 솜사탕을 팔면서 많은 이야기를 목격했습니다. 서로 만나는 사람들, 자라서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돌아오는 아이들. 하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2개의 솜사탕을 완성하고 부부에게 건넸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미리 드리는 결혼 선물입니다. 박지수는 다시 눈물이 글썽겼다. 받을 수 없어요. 제발요. 판매원이 고집했다. 진정한 사랑은 돈을 받지 않고 단지 기쁨으로 축하하는 겁니다. 그들은 감사함으로 선물을 받아들였고 그를 결혼식에 초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얼굴에 색깔 있는 설탕 얼룩이 묻은 아이들은 근처 잔디밭으로 달려갔고 이가윤의 요청으로 김철수가 데려온 토미가 놀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우와 박지수는 더 천천히 뒤따르며 이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달콤한 솜사탕을 맛보았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박지수는 박준우와 이가윤이 강아지와 함께 뛰어다니는 것을 보며 말했다. 우리가 만났던 날, 제가 오늘 여기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불가능해 보였고 너무나도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불가능한 것은 단지 우리가 아직 충분한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이건우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대답했다. 그리고 박지수 씨는 저에게 불가능을 다시 믿을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잔디밭에 앉아 아이들과 강아지와 함께 가족의 원을 형성했다. 햇살은 부드럽게 빛났고 공원 나무들은 빛을 걸러내 잔디밭에 춤추는 패턴을 만들었으며 그들 주변의 대도시는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 그 작은 사랑의 원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했고 마치 우주가 그들만을 위한 신성한 공간을 창조한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돼요? 박준우가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우며 물었다. 이제 이건우는 곧 공식적으로 아들이 될 소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족으로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솜사탕으로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아주 많은 장이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가윤은 열렬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 제가 화동이 될 수 있어요? 분홍색 드레스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박준우가 반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토미도 참여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쏟아지는 질문에 웃었다. 그 모든 것에 응이야. 박지수는 이미 딸처럼 여기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확신했다. 가족을 위한 축하가 될 거야. 당연히 그래야지. 그날 아침 마침내 공원을 떠나 이건우의 부모님 댁으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며 약혼 소식을 알릴 때 박지수는 차창 밖으로 그들이 만났던 장소를 바라보았다.
완벽한 원이 완성되고 있었다. 한 아이의 연민에서 비롯된 우연한 만남에서 함께 삶을 건설하려는 의도적인 약속까지. 그녀의 시선은 백미러를 통해 이건우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말이 필요 없었다. 걸어온 길에 대한 감사함, 공유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았다는 확신. 그리고 차가 공원에서 멀어져 새로 형성된 가족을 여정의 다음 단계로 데려가는 동안 박지수는 삶의 가장 큰 기적이 웅장하고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단순한 몸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낯선 소년에게 솜사탕을 사달라고 부탁하여 4명의 외로운 삶을 사랑으로 뭉친 가족으로 영원히 변화시킨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한 것처럼 말이다. 이야기 끝. 독자 여러분, 이건우와 박지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똑같이 매혹적인 이야기들로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을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 저희는 인간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